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Generalization in QML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이정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석박 통합과정 2학기째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이론적인 거를 조금 제외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이제 저널라이제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머신러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렇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널라이제이션은 어떤 샘플을 통해서 배우고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을 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퀀텀 머신러닝을 예를 좀 들어보자면 어떤 퀀텀 데이터가 이런 X라는 도메인에서 나오고 레이블이 Y라는 도메인에서 나온다고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어떤 하이포테시스 클래스, 어떤 모델, 가능한 모든 모델이 모여 있는 이 F라는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에서 이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매핑을 시키는 가장 좋은 어떤 F를 찾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QML은 이 generalization 갭을 가장 줄이는 방식으로, 가장 줄이도록 학습을 해서 그런 모델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generalization 갭이 뭐냐면 이 그냥 RF는 우리가 이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보내는 모든 하이퍼테스 클래스에 대한 모델이 갖는 expected risk예요. 그러니까 true error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N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임페리컬 리스크를 구하고 이 임페리컬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시켜서 이 임페리컬 리스크가 이 expected risk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머신러닝이나 퀀텀 머신러닝이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인 퀀텀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랑 그 이 갭을 이 갭의 어떤 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개런티를 찾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볼 건데 이 첫 번째 논문은 처음 이제 퀀텀 머신러닝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 그런 논문이고요. 지금까지도 가장 좀 유명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논문은 이 첫 번째 논문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반박을 하는 형태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의 정리가 조금 다소 이제 베큐어스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첫 번째 논문에서 구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가 다소 베큐어스한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논문은 이게 저희 랩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 두 번째 논문에서 이게 첫 번째 논문에서 말한 그 정리가 다소 이제 베큐어스해지니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새로운 형태의 저널라이제이션을 좀 제시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부터 좀 보자면요. 음, 이제 클래시컬 머신러닝에서는 저널라이제이션이 되게 이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퀀텀 머신러닝은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저널라이제이션이 사실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QML은 어쨌든 결국엔 고차원 힐베르트 공간에서 동작을 하는 양자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과적합하지 않고 일반화를 하려면 좀 지수적으로 많은 훈련 샘플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예상이 좀 있었고 사실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힐버 스페이스가 지수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함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지수적으로 많은 트레이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게 사실 지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폴리노미얼만 있으면은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지로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오롬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베이직한 퀀텀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T개의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게이트가 있는 결국 파라미터가 총 T개가 있는 퀀텀 모델에 대해서 어떤 라지 n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스몰 n개의 넘버 오브 큐빗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그 T 로그 T의 루트로 스케일링이 된다는 시오롬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강력한 시오롬인데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기존에는 그 QML에서 지수적으로 많은 훈련 샘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어떤 시그마, 0보다 큰 시그마보다 작다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터는 T 로그 T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음, 이제 이피시언트 퀀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니스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가 대부분 그러니까 넘버 오브 큐비엣에 대해서 폴리노미얼하게 스케일링이 돼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 폴리 n으로 스케일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니스크 모델들은 그 넘버 오브 큐빗에 대해서 폴리노미얼한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도 좋은 이제 일반화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시오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오름은 이제 게이트 쉐어링을 하는 경우의 QML 모델에 대한 건데요. 게이트 쉐어링이 무슨 말이냐면, 음, 이제 T개의 파라미터라이즈 게이트가 있는데, 이 게이트가 각각 라지 n번만큼 재사용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세 개가 색깔이 똑같고, 또 이 세 개가 색깔이 이제 같은데, 이 세 개는 서로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그런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넘버 오브 파라미터라이즈 게이트는 T 곱하기 M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t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 mt로 t 로그 mt로 스케일링이 되는 거고요. 아까는 t 로그 t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뭐 QCNN 같은 모델에서도 유용하겠지만 그보다 더 유용한 거는 우리가 메저먼트를 사실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다수의 메저먼트 샷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떤 일반화 이론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게이트를 여러 번 사용하거나 이제 회로를 병렬 복제를 해서 메저먼트 하는 게 어, 그 게이트 쉐어링을 하는 거랑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일반화 이론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오롬은 우리가 아까 전체 T개의 이제 트레이너블 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게이트에서 실제로 크게 변하는 거는 약 K개만 이제 크게 변하는 겁니다. K1부터 K개까지는 이제 그 파라미터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변하는데 그 이후부터 T개까지는 파라미터가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앞에 원래 T였는데 T가 이제 K로 바뀌면서 좀 더 타이트한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QML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QML 모델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아답티브 BQE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그 게이트가 이제 추가되기도 하고 게이트가 빠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과정에서의 이제 이론인데요. 이제 여기서 GT가 가능한 아키텍처 모델이라고 하고요. 뭐 t는 똑같이 이제 파이널 안사치의 넘버 파라미터라고 할 때 뒤에 이제 이 항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봤던
그러니까 이 상황만 게이트 쉐어링 상황에서 봤던 이 상황에서 GT에 대한 항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로그 GT는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T의 리니어하게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은 우리가 비거 노테이션 상에서는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더 큰 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트럭처가 베리어블한 상황에서도 이, 이 이론이 뭐 성립을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라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이론들에 대한 이제 이 이론들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페이즈 퀀텀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QCNN으로 푼 것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QCNN이 먼저 이제 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QCNN은 이제 그냥 이제 QML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의 안사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사치라고 말하기는 좀, 아니, 그냥 하나의 안사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고전적인 CNN의 아이디어를 좀 따온 모델이고, 그 양자 상태 분류를 주로 하는 모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전적인 CNN처럼 컨볼루션을 역할을 하는 뭐 로컬 파라메트릭 퀀텀 유니터리나 그 풀링 역할을 하는 양자 측정 기반의 풀링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게 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베런 플래토의 이슈가 없다는 이론적인 결과가 좀 많아서 학습 가능성이 높은 이제 QML 아키텍처로 꼽힙니다. 그다음에 이제 퀀텀 페이스 리코그니션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건 이제 4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이런 해밀턴의 안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상이 존재해요. 시메트릭, 프로텍티드, 토톨로지컬이 있고, 그다음에 페로 안티마그넷, 페로마그네틱, 안티페로마그네틱, 그리고 트리비얼 페이지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 QCNN을 통해서 이 다이아그램을 사실 이걸 학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금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이론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메리컬 리설트에서 말하는 거는 16큐빅 QCNN으로 트레인을 한 거고요. 총 30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점이 잘 분류된 거, 그리고 빨간색 점이 잘 분류되지 않은 건데, 이제 30개의 데이터만 사용을 해도 이제 일반화가 좀 잘 된다는 의미로 이제 이 플롯을 이 사람들은 썼고요. 이제 두 번째 플롯은 뭐냐면, 이 라지 N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수고요. X축은 트레이닝 어큐리시, 그리고 Y축은 테스트 어큐리시인데, 보시면은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늘어날 때, 이제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늘어날 때, 테스트 어큐리시도 함께 이제 같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요. 그리고 그 데이터 수가 커질수록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완전 거의 이제 선형한 역할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기존의 이론 하에서 그 트레이닝 로스가 그 테스트 로스, 아니,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테스트 어큐리시의 어떤 좋은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트레이닝이 잘 되면은 테스트도 잘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테스트 어큐리시의 어떤 좋은 프리딕터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트레이닝 어큐리시를 보면은 이것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 오브 큐빗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실 활용이 되는데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같을 때 넘버 오브 큐빗에 따른 어떤 그 테스트 어큐리시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이제 넘버 오브 큐빗보다 트레이닝 데이터의 수가 좀 더 중요한 인디케이터,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좀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첫 번째 논문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그 마돌 시오롬이라고 해서 그 앞에 네 개의 시오롬을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GT가 뭐 1이고 M이 1이고 K가 T일 때는 이제 시오롬 1,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오롬을 설명할 수 있는 마돌 시오롬 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전체의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퀀텀 머신러닝 모델에서 익스포넨셜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라 폴리노미얼한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도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논문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논문이 또 나왔는데요. 그 바로 다음 연도에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논문에서 말하는 부분을 좀 많이 반박을 해요. 특히 그 시어럼 1에 대해서 크게 반박을 하는데요. 시어럼 1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QML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인 QML 모델에 대해서 파라미터의 개수만으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론이었고요. 음, 여기서는 어, 이제 컴플렉시티 기반의 모델 이제 파라미터 개수, 그러니까 컴플렉시티 기반의 어떤 저널라이제이션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도입한 게 이제 랜더마이즈 테스트인데, 랜더마이즈 테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트레이닝 할 때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이제 랜덤하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한 게 레이블을 다 랜덤하게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의 레이블만 랜덤하게 바꿔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퀀텀 데이터, 그러니까 X 부분을 또 랜덤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하게 바꿨을 때 이 모델이 과연 이 랜덤하게 바꾼 것까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떤 이거를 진짜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거를 학습한다기보단 그냥 암기하는 거에 가깝고 그렇다면은 이 모델의 이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그 모델의 복잡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랜덤 레이블에 대한 실험인데요. 음,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이블을 다 랜덤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네 개의 이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랜덤하게 바꿔가지고 해본 거고요. 이 상황에서 트레이닝 로스가 이제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QCNN은 입력과 그 레이블 간에 아무런 의미 없는 패턴이어도 훈련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제 암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1번화 성능이 거의 이제 랜덤에 가깝게 무작위 추측이랑 다를 바 없이 나오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QCNN의 높은 기억 용량을 증명을 하는 거고, 이러한 QCNN의 암기 능력은 그 모델의 복잡도로부터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더라도 QCNN이 단순 암기에 좀 의존을 할 수 있고, 기존 그 첫 번째 논문에서 말했듯이 그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높으면 테스트 어큐리시도 높다라는 그런 논리 자체가 아예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어큐리시 자체가 테스트 어큐리시에 대한 좋은 인디케이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라는 거죠. 두 번째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얘는 이제 R의 비율로 그 레이블을 랜덤하게 바꿔본 거예요. 트레이닝 레이블을 R의 비율로 랜덤하게 바꿔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트레이닝 에러가 결국에는 0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그 일부의 데이터만 랜덤하게 바뀌어도 QCNN은 잔존하는 그런 진짜 좋은 레이블들을 학습하면서도 그런 노이즈 부분은 그냥 힘으로 암기를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QCNN의 뭐 높은 표현력이랑 암기 성향을 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이제 레이블만 바꿨었는데 한번 그 스테이트도 랜덤으로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그 양자 상태도 완전 랜덤으로 바꿨을 때는 얘가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얘도 학습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QCNN은 원래 이제 로컬 상관관계를 이제 학습하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입력 상태에 어떤 그런 로컬 정보가 없어도 모델은 이제 훈련 샘플을 다 다 암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퀀텀 모델은 적어도 원래 가정했던 패턴이 없더라도 데이터를 다 기억할 만큼 좀 유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이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 논문은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이제 좋은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의미였는데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그 랜덤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이제 0으로 가게 되니까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이제 100으로 가게 되니까 100으로 가게 되고 이 경우에도 테스트 이 경우에는 테스트 에러는 거의 이제 랜덤 수준이니까 1번에 대한 논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랜덤한 데이터를 오버필팅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완전 이제 무의미한 에러 바운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자체는 모델의 복잡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데이터에 좀 디펜던트한 개념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더 섬세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많은데요. 끝나고 한번 예. 해도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에러 바운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이제 마진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논문입니다. 음, 이 논문이 이제 마진으로 저널라이제이션을 새로 이제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NQE를 통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뭐냐라고 이제 마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진이 이제 SVM 같은 데에서 사실 많이 쓰이는 되게 고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랑 그, 그 가장 가까운 데이터랑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그냥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얼마나 떨어져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마진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이제 마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음, 이게 쉽게 말해서 올바른 레이블에 대한 출력 확률과 올바른 레이블이 나올 확률과 그 나머지 레이블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의 차이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그 다른 모든 레이블보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거지 네 개의 레이블이 있었죠. 그 중에서 다른 모든 레이블보다 올바른 레이블을 얼마나 더 어, 신뢰하도록 이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SBM에서 말하는 마진을 통해서 좀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론인데 어, 이 식에 대해서 막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식이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 식은 0보다 큰 델타 그리고 0보다 큰 람다에 대해서 1 델타 오버 랜덤 로우
확률로 이런 이론이 항상 이제 성립을 하고요. 이거는 뭐 레드마크 컴플렉시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드라이브한 그 어퍼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람다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좀 팩터가 될 수 있는데 람다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 임페리컬 마진 에러는 커지게 되고 이 두 번째 항은 여기 때문에 이제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해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논문에서는 그 모델 컴플렉시티 베이스의 이론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 어큐리시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사실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진 분포라는 것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해를 합니다. 결론만 좀 말씀드려보자면, 음, 왼쪽으로 치우쳐진 마진 분포에 대해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어퍼 바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마진 분포에 대해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어퍼 바운드가 작게 나와요. 이렇게만 말하면 당연히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다시 말해보자면, 음, 어, 이 식은 일단 마진의 분포랑은 당연히 상관없는 식입니다. 기존의 첫 번째 논문에서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그 컴플렉시티 베이스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랑 상관이 없었듯이 마진의 분포랑 이 식은 이 식은 이제 상관이 없이 이제 모든 감마에 대해서 이 식은 항상 참인데 근데 이제 감마가 커지면 임페리컬 마진 에러인 첫 항이 커지고 첫 항은 커지고 뒷항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마진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스케웃되어 있으면 그 뒷항은 마진의 분포랑 상관없이 항상 그 유니폼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앞항은 그 늘어나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으로 스큐드된 마진 분포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가 큰 마진으로 분류된다는 의미고 따라서 세퍼러블이 잘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페리컬 마진 로스는 이미 좋아요. 그래서 감마를 키워도 천천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뒷항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감마에 대해서 당연히 일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더 천천히 얘는 이제 똑같이 변하는데 얘가 이제 더 천천히 변하게 돼서 이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어퍼 바운드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네, 질문 아, 네. 있으세요? 지금 라이트 스큐, 레프트 스큐가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면 어떻게 해당되는 건가요?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은 디시전 바운드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항상 포지티브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성이 끊겨서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네. 그 마진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랑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거리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포지티브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아, 보통 네. 저는 레프트 스큐니스, 라이트 스큐니스, 스큐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그 스큐니스로 따지면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 스큐니스보다는 사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이 상황이 레프트 스큐니스고요. 이 상황이 이제 라이트 스큐니스가 되는 거죠. left, right. 여기서 이 X축이, 그러니까 이 박스가 말하는 게 마진의 분포입니다. 마진의 아, 분포의 히스토그램의 이제 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가운데가 평균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이 최빈값인가요? 아니라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중앙값.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레프트가 오른쪽에 있는 게 레프트 스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마진의 분포가 일반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실험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SQ된 마진 분포를 가지면 더 타이트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QCNN을 이용한 QPR 문제에 대한 실험을 다 했는데요.
이 실험은 아까 우리가 그 일부 데이터만 랜덤하게 바꾼, 일부 데이터의 레이블만 랜덤하게 바꾼 거에 대한 실험이고요. 음,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 아니, 두 번째 논문에서 말했던 바는 일부 데이터만 랜덤하게 바꿨을 때 트레이닝 어큐리시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 랜덤하게 바꾸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트레이닝 어큐리시는 점점 안 좋아, 아니,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트레이닝 어큐리시는 항상 좋게 만들 수 있는데, 테스트 어큐리시는 일부, 그러니까 더 그 오염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테스트 어큐리시는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어큐리시만으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이제 더 많이 오염될수록 그 마진의 분포가 더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진의 분포로 일반화를 좀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마진의 분포가 일반화를 잘 이제 캡처하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이제 그 스킬드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고 50%만 됐을 때는 이제 중간 정도.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랜덤하게 바꿨을 때는 가장 왼쪽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마진의 분포의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파라미터 이펙티브 파라미터긴 한데 결국엔 이제 파라미터의 수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실제 첫 번째 논문에서 말하는 그 저널라이제이션을 에서 말하는 그 파라미터의 수가 과연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진의 갭은, 마진의 중앙값은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generalization 갭이라고 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빨간색이 마진, 그리고 초록색이 파라미터의 개수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이제 말하는 건 이 보라색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뭐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보면은 마진이 이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잘 따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엔 마진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의 이런 변화를 잘 캡처할 수 있고 이게 좀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설명할 때 마진을 통해서 설명하면은 적어도 두 번째 논문에서 말하는 그런 무의미함은 없앨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제 NQ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NQ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쓰는 메소드고요. 음,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퀀텀 머신러닝에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임페리컬 리스크가 어떤 트레이스 디스턴스라는 것에 로어 바운디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페리컬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LS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게 앞에 있는 게 P고 뒤에 있는 게 로우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P랑 로는 여기서 말하는 P랑 로랑 동일합니다. 이게 항상 그러니까 로어 바운디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네, 로어 바운디드가 되어 있고 근데 이때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그 CPTP 맵에 의해서 이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커질 수가 없어요. CPTP 맵에 의해서는 작거나 항상 같게 되는데 음, 이 우리가 다루는 퀀텀 머신러닝 모델의 모든 그런 퀀텀 게이트들이 다 CPTP 맵이기 때문에
퀀텀 모델을 통해서는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사실 바꿀 수가 없고요. 그 인베딩이 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퀀텀 모델을 통해서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NQE는 뭐냐면 인베딩을 잘 해서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미리 넓혀 놓으면 이, 이 모델 자체의 어떤 리밋을 제한하던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미리 넓히도록 그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제한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NQ는 이 트위스트 인스턴스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그 퀀텀 인베딩을 하는 그런 인베딩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얘기가 됐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NQ가? 설명이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음, 인베딩된 데이터의 트레이스 인스턴스가 넓다는 의미는 그 데이터 앙상블이 더 잘 분류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 사이의 디스팅귀셔빌리티가 크다는 게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넓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그 퀀텀 모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CPTP 맵에 의해서 바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CPTP 맵에 의해서 커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베딩이 딱 됐을 때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되게 되는데 음, 이것을 퀀텀 머신러닝 모델로는 넓힐 수가 없으니까 인베딩 이후에는 이 제한점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임페리컬 리스크가 트레이스 디스턴스에 의해서 바운디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베딩을 할 때 애초에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넓힐 수 있도록 인베딩을 시키자는 게 이 NQE의 요지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냥 인베딩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그 NQE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에 대한 그림인데요. 음, 네. 일단 이 빨간 점은 우리 가진 데이터들의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의미를 하고요. 사실 가운데 거는 지금 무시하고 이 양끝 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픽스드 임베딩, 여기서는 GC 피처 맵을 아마 썼을 거예요. 이 GC 피처 맵으로 임베딩을 했을 때는 뭐 마진 분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왼쪽으로 좀 더 치우쳐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NQ를 통해서 임베딩을 한 이후에는 이 마진 분포가 다 오른쪽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NQ가 결국에는 이 NQ를 통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다시 직관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마진은 얘가 이제 QCNN 이 모델도 이제 결국엔 QCNN을 활용을 했는데요. 마진은 QCNN으로 구한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는 거고 데이터 그렇고 근데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최적의 바운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항상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이제 결국에는 마진의 최적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계산이 될 때는 최적의 어떤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정을 하고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마진의 최적의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넓히는 게 마진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X들이 항상 이 트레이스 인스턴스보다
이제 안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트레이스 인스턴스가 마진의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 네. 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트레이스 인스턴스를 넓히도록 임베딩 함으로써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하나 있는데요. 그 NQE를 할 때 예. 혹시 그 NQE의 코스트, 그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약간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제가 인큐이를 하지 않아서 그것까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알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퀀텀 쪽은 커널만 결국엔 계산을 하거든요. NQE를 할 때. 이, 네네. 네. 여기서 결국엔 퀀텀에서 쓰는 거는 커널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클래시컬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커널 계산도 그냥 인버전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 QSVM에서 커널 계산하는 거를 그런 형식으로 퀀텀 컴퓨터는 커널만 계산하고 NQE로 그 두 클래스 거리를 넓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게 그 QSVM 거기서 나오는 그 맞아요, 커널인 맞아요. 건지. 네, 그 커널과 같은 커널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피델리티를 사용을 한 거죠. 커널이. 음, 그러면 NQE 자체가 이미 양자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느낌인 거네요. 어떤 의미시죠? 약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네. 뭔가 양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양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 양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 양자 회로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NQ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NQE 같은 걸 이제 인베딩 하는데 이제 인베딩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약간 QML에서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하기 전에 양자 데이터들을 미리 클래시컬하게 조금 학습을 시켜두는 느낌인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게 클래시컬리 미리 좀 세퍼러블을 만들어 놓고 퀀텀으로 학습시키냐는 의미이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좀 이제 갈라져 있냐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왜냐면은 그 클래시컬리 먼저 세퍼러블을 만들어 놓고 퀀텀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클래시컬에서 그 두 데이터가 세퍼러블 하다고 해서 퀀텀으로 인베딩 했을 때도 그게 항상 세퍼러블 하진 않거든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양자 인베딩 서킷 자체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지지 피처 맵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NQ에서도 이제 지지 피처 맵을 사용을 하는 건데 지지 피처 맵을 쓸 때 우리가 NQ를 통해서 그 지지 피처 맵으로 인베딩 된 애들이 서로 멀어지도록 트레이스 인스턴스가 커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고 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궁금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입실론 아까 보여주셨는데 그 입실론이라는 게 이거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거는 약간 좀 이론적인 그냥 그 표기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게? 실제 크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제가 뭐 이론을 막 잘하진 않지만 저도 뭐 입실론 많이 보는데 보통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지티브한데 1보다는 많이 작은 값으로 보통은 막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사실 이런 의미로 사실 쓰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거면 네.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 정보에 해당하는 그 실제 물리량을 양자 컴퓨터가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렇게 입실론을 너무 쓰면 이게 뭐 위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입실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밑에서는 음, 야 그거 우리 구현 못해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닌지 걱정돼가지고. 음, 이게,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게 항상 이론이랑 이제 실제랑 좀 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음, 사실 어떤 보통 입실론이 이제 정확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척도라서, 그러니까 오류를 나타내는 척도라서 이론에서는 보통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을 많이 쓰는데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혹시 그러면 잘 이거 모르겠지만, 이 네, QMLM에서 요 네. 입실론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거나 그런 논문은 없나요? 뭐 가령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화학 분야에서는 BQE 같은 거를 쓸 때 우리가 그 케미컬 어큐리시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10에 죄송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그 케미컬 어큐리시가 10에 마이너스 3승 정도? 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좀 거 쓸만한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 엡실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맥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일반적으로 물리하는 사람들이 엡실론을 쓰는 경우는 어, 엡실론은 무시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자체로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엡실론의 제곱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스케일로 따지면 저는 100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 합의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엡실론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 볼 수 있는 게 퍼터베이션 티오리에서 많이 보이는데 어떤 음, 솔루션이 있을 때 그 솔루션이 리니어하게 이제 그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다면은 그걸 이제 엡실론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방정식을 게다가 이제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엡실론이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는 리니어 퍼터베이션에서 그 엡실론 제곱 이상의 항은 다 무시하고 그 리니어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뜻에서 그냥 그, 그 마커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딱히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 현실화를 생각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냥 리니어라이제이션의 그냥 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입실론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오류를 나타내는 거라서요. 더 적은 오류를 얻으려면 더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입실론 이거는, 제곱은 네. 무시할 만큼 작은 거면은 위에 있는 폴리노미얼 n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 보통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 네. 네, 맥락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거를 이제 에러라고 하셨으니까 에러 그 n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의 제곱과 서로 이제 그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O라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N하고 그 폴리노미얼 N 나누기 엡실론 제곱이 서로 비례한다. 저 알파로 쓰셨으면 더 용어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거는 이제 비고 노테이션이라고 해서요. 어떤 컴플렉시티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인데 이게 이제 비례는 아니고요. 뭐 여기 이제 비고 노테이션 안에 이제 숨겨진 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O 이렇게 한 다음에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사실 비고 노테이션 상에서 그냥 x제곱인 거거든요. 예, 그냥 가장 리딩 오더만 나타내는 네, 그 오더를 맞아요. 나타내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얘네가 리딩 오더다라는 의미의 비고 노테이션입니다. 음, 사실 QML에서 저 에러에 대해서는 항상 저게 그 분모로 들어가기는 해요. QML의 어떤 정확도 같은 거를 나타낼 때. 근데 그 QML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에러는 맞아요. n수의 루트에 비례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멀티 카피 QMLM 보여주셨는데 네. 이게 카피를 한다는 게 여러 개의 양자 컴퓨터를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뭐 QPU 여러 개를 놓고 뭐 그걸 가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이건 이제 있나요? 이게 동시성? 없습니다. 따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만 정해져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메저먼트라는 게 결국에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QML 모델, QML이 아니고 이제 퀀텀 모델에서 메저먼트를 해서 그거의 히스토그램을 봐서 그거 이제 가장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 애를 추출을 하잖아요. 그때 결국에 그 마지막 메저먼트랑 그 샘플링 과정은 다 랜덤 샘플링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QPU를 써도. 물론 에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런 논문에서는 항상 에러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면 싱크로나이징을 할 필요가 전혀 없, 없고 그냥 뭐 하나의 양자 컴퓨터로도 여러 번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멀티 카피라는 단어는 왜 들어갔을까요? 어차피 음, 반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메저먼트 샷을 여러 번 한다는 게 멀티 카피를 하는 거랑 같은 거고 결국엔 그게 이제 게이트 쉐어링 그 QML 모델을 이랑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저먼트 샷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실용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게이트 이거요? 쉐어링 이거요? QMLM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의미는 왼쪽에 있는 여러 번 반복하는 행위를 마치 이게 연결된 하나의 그 게이트처럼 바라볼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바라볼 수 네네네. 있다. 그런 있, 거라는 거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네. 들면 원래 100만 번 해야 되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걸 네. 그래서 측정해서 나오는 결과로 우리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건데 오른쪽처럼 어쨌든 하면 뭐 100만 번까지는 안 해도 뭐 근데 100만 번이 있는 거겠죠. 밑에 쭉 이어지면. 그렇죠. 네네네. 대신에 그걸 압축하면 뭐 한 1000번으로 줄일 수 있다. 1000개 정도로.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압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들을 어쨌든 유니터리 게이트는 그냥 좀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이트들끼리는 서로 없애가지고 좀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의도로 저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퀴벌런트 하다 이렇게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근데 어차피 매저먼트 하면은 저 매저먼트에 대한 에러 레이시 그러니까 그 확률값이니까 여러 번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퀀텀 모델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메저먼트를 하잖아요. 이거를 n번 메저먼트 하는 거랑 이 서킷 자체를 n개 만들고
MG 만들고 매저먼트를 한 번 해서 나온 결과들을 모은 거랑 같다는 의미 같아요, 저는. 한 번 한다고요, 저 매저먼트를요? 네, M개 만들고. 이게 어차피 이게 이 N번 매저먼트를 한다는 게 결국에 이 회로에서 N번 랜덤 샘플링을 한다는 거고, 그 뜻은 이 모델 하나를 한 번 매저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모델을 이 하나를 총 M개 만들고, 그거를 각각 한 번씩 매저한 거를 합친 거랑 이 하나의 모델을 N번 매저한 거랑 같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네,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 에큐레시 그 페이지 잠깐 보면 이게 이건가요? 16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에큐레시가 한 92% 맞나요? 저기 가운데 있는 그 그래프로 보자면.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음, 솔직히 저는 이 QPR, 이 퀀텀 페이지 리코그니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엠니스트 같은 그 데이터도 92%를 퀀텀으로 달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시파텐으로 이제 이미지넷 뭐한 음, 이런 거 몇 개 좀 분류를 하면 한 86%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클래식걸요? 생각할 때는 요 큐비트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초기고 앞으로 개선될 게 많고 뭐 노이즈웨어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법들이 뭐 당연히 위에서 들어오면 개선이 더 되겠지만 계속 들어온다는 건 결국엔 그 컴퓨팅 리소스를 또 의미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요 이렇게 그 큐비트만으로 바로 데이터 딱 뽑았을 때 요게 요 에큐러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재료 같은 거여서 또 물론 결과지만 그 윗단에서도 이걸 또 재료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데이터 사이즈가 아니라 그 큐비트 사이즈 자체가 계속 커지면 이게 드랍이 엄청 커져서 지금 이거 16개인데 이거 뭐 32개 되고 40, 뭐 64개 되고 128개 되고 256개 되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거의 한 큐비트 256개만 돼도 거의 한 빵 퍼센트로 갈 것 같은데요. 테스트 어큐리시 말씀이세요? 네. 테스트든 트레이닝 어큐리시든 어큐리시 자체가 지금 거의 뭐 99.9%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거 큐비트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되면 아, 오류 때문에 혹시 말씀이신 네네네. 건가요? 아, 에러 누적이에요. 에러 계속 어, 돼서 에큐레시 네, 감소하고 네,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정희님 랩에서는 이런 에러 누적과 관련된 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이론 논문에서는 에러에 대한 얘기를 사실 잘 안 하긴 하죠. 왜냐면은 아직 에러 없는 양자 컴퓨터가 없고요. 그리고 에러가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하기도 하고 실제 컴퓨터에 대해서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안 다뤄봐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그 에러 미티게이션 쪽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음, 그리고 그런 에러들을 좀 피하기 위한 메소드를 쓰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뭔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음, 않네요. 혹시 랩에서는 실제 양자 컴퓨터로 벤치마킹 해보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요? 뭐 하이브리드 퀀텀 머신러닝 같은 걸 네, 해본다든지. 네, 실제 양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 연대에 또 양자 컴퓨터가 있어서 저희 랩에 배당된 그 시간들이 꽤 있어서 저희는 다 사용을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는 아직 음, 제대로 활용을 안 해보긴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학교에 양자 컴퓨터가 있어서 그렇게 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긴 하네요. 이거. 음, 네, 그렇죠. 사실
IBM은 나중에 클라우드 장사를 하려나 보네요. 어,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집에 가시게 되는데 제 질문이 좀 많아서요. 일단은 그 아까 네. QCNN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모든 데이터. 꼬투리 잡는 느낌이라서 좀 되게 고민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맞나 네. 싶었거든요. 왜냐면 근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동의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로벌스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제 그로벌스 알고리즘에다가 사실 인풋 데이터를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이미 그냥 중첩된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그냥 다 떠 있는 상태? 전 약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혹시 이제 기억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 근데 이게 저는 기억이라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원래 고전 정보에서 데이터를 뭐 1에서 16 중에 1, 7, 9, 11 뭐 이 네 개의 데이터만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로벌스 알고리즘에서는 뭐 1, 7, 9, 11만 이게 이제 띄우기는 어렵고 이것만 이제 인베딩 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그냥 1에서 16까지 다 띄워놓는 게 훨씬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냥 뭐 하다마다 그냥 땅땅땅땅 넣으면 그냥 바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중첩된 상태로 그 어떤 수를 만들어 버린 순간 이미 그냥 데이터가 다 그냥 공간에서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179, 11 해당되는 그 값들만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져서요. 혹시 제 질문도 좀 이제 이해되세요? 질문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양자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인베딩이 된다는 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네. 일단 글로벌 알고리즘에서 말하는 그 임베딩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다 데이터를 훑으면서 다 말씀하신 그 퀀텀 스페이스에 다 띄워 놓잖아요. 거기 다 중첩을 시키면서 띄워 놓는 거고, 이 퀀텀 모델에서는 임베딩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X 도메인이 있고, 이게 인풋 도메인이고, 여기 이제 퀀텀 도메인이 로 X라고 할까요? 로의 도메인이 있는 거죠. 이거를 시키는 게 이제 퀀텀 피처 매핑이거든요. 임베딩 서킷은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X라는 데이터 하나, 로 X라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이 서킷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임베딩 서킷은.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QML에서 말하는 그 데이터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 모든 거를 암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 이 우리가 퀀텀 머신러닝 모델은 어떤 X라는 도메인이 있고 Y라는 도메인이 있을 때 이거를 X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Y라는 어떤 레이블이 나올지에 대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것도 여기 조그맣게 있을 때 이 모델이 이 부분을 외웠다는 거예요. 이 작은 트레이닝 스페이스에 대한 데이터들의 레이블을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 암기했다는 게 얘네를 다 띄워놨다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이 안사치가 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안사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안사치의 파라미터들의 얘네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트레이닝 로스가 이제 0이라는 소리는. 대답이 됐나요? 제가. 음, 이거 설명 되게 쉽게 해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어디가 헷갈리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x라는 값을 통해서 y에 fx에 해당되는 값을 인베딩 한다. 음,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갔는데요.
근데 그 기억한다는 표현이 전 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억한다기보다는 네. 암기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메모라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이 스몰 x에 대한,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모든 레이블들을 암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랜더마이즈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 스몰 x가 별로 의미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y인데, x로 하겠습니다. 스몰 x가 의미 없는 그 데이터인데, 그런데 반해 이거를 다 외워버렸다는 거죠. 그냥 1대1 매핑을 시켜서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 들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이해한 걸 한번 좀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 어떤 작용을 해서 FA가 이제 뭐 양자 상태에 떠져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 C, D, E, F, G 등등등등의 다음 연산들이 쭉 들어와도 FA라는 것부터 F 뭐 G까지 이 모든 그 값들은 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다른 연산이 들어온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의미일까요? 들면은 FA를 요 뭐 이제 이 오퍼레이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 오퍼레이터를 이제 뭐 FB를 넣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다음 오퍼레이터의 여기 FP를, 오라클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이 오라클을 이거. 이제 FX 그리고 FA 그 다음에 다음 오라클이 FB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총 오라클 입장에서는 FA 이제 뭐 이거 뭐라 그러지? 텐서고 뭐 FB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FA, FB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 데이터들이 모두 이제 기록돼 있다, 떠져 있다. 이거 다음에 FB가 또 이렇게 온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 이렇게 온다고 쳤을 때 그랬을 근데 때 네, 이렇게 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FA 자체가 네, 네, YA를 의미하는데, 저희는 이 Y를 찾는 게 목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델은 하나죠. F는 하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상황인 거라서, FA가 YA를 나타내는 거고요. FB는 YB를 나타내는 식인, 그러면 지금 메모라이징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네. 다시 한번 또 설명 이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메모라이징에 대해서. 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는 Y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더하기 함수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리고 2 더하기 2는 4가 되겠고, 이렇게 쭉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전체 X 도메인은 뭐 정수라고 할까요? 정수가 이제 X 도메인이 될 거고, Y 도메인은, Y 도메인도 뭐 정수 있죠? 뭐, 네, 이렇게 이제 쭉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모델을. 어떤 모델 F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X 더하기 X는 Y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근데 여기는 1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5, 이런 데이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들어온 거죠. 레이블이 랜덤하게 돼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제 F를 학습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이 상황에서도 이거를 다 외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랜덤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4 더하기 4는 뭐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이 이상한 더하기를 다 외워버렸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처음에 논문에선 1 더하기 1은 2, 뭐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F를 학습시켰더니 작은 데이터로도 일반화가 잘 됐다. 결국엔 X 더하기 X는 Y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얘가 잘 학습이 됐는데, 이런 랜덤한 레이블을 가지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을 때도 얘가 이거를 다 학습을 해버린 거죠. 결국에는 당연히 그 테스트 어큐리시는 거의 랜덤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논문에서 한 말은 뭐냐면,
좋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뭐 100%를 달성을 하면은 테스트 어큐리시도 100%가 되더라. 결국엔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팩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두 번째 논문에서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랜덤하게 바꿔서 학습을 시켰더니 트레이닝 어큐리시는 여전히 100인데 테스트 어큐리시는 거의 뭐 0이다. 그 뜻은 너가 말한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높으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논리가 이제 틀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에 두 번째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 트레이닝 어큐리시나 뭐 모델의 복잡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얼마나 좋냐에 대한 데이터 디펜던스한 팩터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시어리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논리의 논문이에요. 아, 저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네. 데이터의 디펜던시라는 거를 논문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이게 두 번째 논문에서요. 네, 데이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디펜던시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음, 진짜 뭐 예를 들어 일단 강아지, 고양이, 개, 상자, 뭐 아니면 페트병, 핸드폰 뭐 1, 0, 뭐 아니면 0, 1, 0, 1, 0, 뭐 아니면 비가 오는 0, 1, 0, 1, 0 이런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과 데이터 셋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 디펜던시를 분류하고 바라볼 거냐. 이게 저는 좀 그 디펜던시가 뭘까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일단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그게 뭔지 당연히 말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가 될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시를 한 거고 이거를 좀 포함할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에 대한 논문이었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막 실험만 얘기를 해서 그럼 두 번째 논문이 너무 간단한 게 아니냐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좀 분석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왔긴 했는데 그 데이터 디펜던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세 번째 논문에서 말한 마진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마진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어떤 팩터가 될 수 있겠죠. 음, 음,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 트러스트 디스턴스 같은 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가 그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팩터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세 번째 논문에서 하는 말이 정확하게 그건 것 같아요. 마진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분류됐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진 분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논문에서 말한 이런 레이블 데이터, 그러니까 완전 랜덤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진이 더 안 좋게 나오니까 랜덤 데이터는 마진이 안 좋게 나오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확히 세 번째 논문의 그 요지입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정인이 랩실이 어쨌든 그 통계학과에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그 이런 그 양자 컴퓨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양자 머신러닝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이론들도 좀 뭔가 통계적인 관점에서 뭔가 해석하고 뭔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사실 네네. 네, 네. 이 세 번째 논문이 사실 완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문이 다 사실 통계의 내용이긴 해요. 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같은 게 결국에는 다 레드마커 컴플렉시티나 이런 걸로 다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계산 이론 쪽에서 쓰는 개념들이고 통계적 계산 이론 쪽에서 쓰는 개념들로 다 이게 설명이 되는 내용이라서 통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긴 합니다. 아, 혹시 그러면 이제 정윤님은 최근에 뭐 논문 뭐 연구나 이런 거에 통계적인 내용을 뭐 지식을 활용하신 거를 하나만 좀 짧게 얘기 설명해 주시거나 뭐 그래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양자 정보 이론 내용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이 논문들에는 이제 통계적인 설명이나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에서는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일들이?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 사실 정보 이론 자체가 통계랑도 또 연관이 많고, 사실 되게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분야라서 뭔가 뭐는 뭐다라고 딱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음, 음, 사실 머신러닝도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 통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쪽이나 AI 쪽은 머신러닝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 저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구에서는 통계를 사실 거의 안 쓰고 있긴 한데, 음. 사실 저는 지금 통계 코스워크 중이죠. 저는 이제 통계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잘 모르고, 그냥 통계 코스워크 들으면서, 그럼 통계 공부하고 계시네요, 지금. 맞아요. 통계 근데 재밌긴 한데, 좀 어려워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다른 얘기인데, 통계를 공부해 두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대학원 때 통계 공부, 사실 통계 역학 말고는 통계를 접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회사에 와 보니까 통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거를 아주 잘 해석할 수 있냐 그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양자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라서, 여기 굉장히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라서, 그 통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뭐 머신러닝이든 아니면 양자 정보 이론이든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딴 얘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저는 질문 됐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연세대학교 통계학과가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참 놀랐어요. 저도 연세대학교 통계학과는 전경대에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만 하시는데, 사실 저희 학과에선. 저희 교수님은 통계학 출신은 아니시고, 그 학석박 다 물리 나오셨는데, 통계학과에서 이렇게 그 양자 쪽을 또 뽑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명이 되셔서 이렇게 신기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 음, 저도, 저도 제가 통계학과를 갈 줄은 몰랐었는데, 그 교수님 보고 가는 거 아니신가요? 그래도 맞아요. 저희 교수님이 통계학과 안 계셨으면 통계학과를 안 갔겠죠. 물리과에 계셨으면 물리과에 가서 물리 그, 공부하셨을 럴 텐데. 그럴 텐데. 근데 생각보다 통계학과랑 그 지금 뭐 QML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생각보다 연결되는 분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양자 컴퓨터 자체가 또 되게 통계적인 게 또 많고, 메저먼트 자체도 사실 통계를 하는 거니까. 일단 양자역학 자체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부터 시작한 그쵸. 거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또 되게 또 연관되는 것도 많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계학과.